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동차 보험 이제 26년 시험 대비 이제 오늘 기본 이론 1주차 이제 처음 여러분 인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미리 써놨는데 제 연락처 좀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현강 수강생이 되셨건 인강 수강생이 되셨건 저한테 이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아직 개설 안 했는데 26년 시험 대비 밴드 만들 거예요. 만들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본인 그 대화명 말고 본인 본명으로 이제 가입 좀 해주시면 되고, 그 이제 당장은 밴드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지금은 뭐 그때 뭐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소식이나 뭐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 뭐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 기사들 뭐 이런 거 보내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번 주 강의 중에서 뭐뭐뭐를 좀 정리해 보셔라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을 때 그런 거 내용도 제가 거기다가 올려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래서 밴드 통해서 해주시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건 제가 답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강의 제가 딱 마치고 났더니 질문이 공통되는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럼 뭐 그런 경우도 같으면은 이제 제가 좀 뭐 그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이제 보충을 해드리거나, 또는 뭐 그 사이에 제가 밴드에다가 또 올려드리거나 뭐 이렇게도 또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시험 마치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문제를 올려드려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그때부터 쓰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시기가 언제냐면 4월 말에서 5월 초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필요한 것들, 뭐 부족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좀 밴드, 그래서 밴드 이제 가입 링크 보내드리면 밴드 가입을 하시면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설정에 특정 회원이 올린 글이나 댓글, 답글 이거 이제 알림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글을 알림 받으시면 맨날 안 쳐다보고 계셔도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알림 받고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렇고 이제 교재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년 시험 대비 이 교재는 제가 작년 시험 대비 교재에서 아직 개정 하나도 안 되고 거표지만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개정 사항이 확정이 안 됐어요. 크게 개정될 게 있는데, 크게 개정될 게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 끝에 그냥 두고 확정되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우선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힘겨루기 중이에요. 특히 어디랑 힘겨루기 하고 있냐면 이제 한의사 협회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흔히 왜 사고 나면 한방병원 가서 누워, 멀쩡해도 누워야 돼, 일단 입원해야 돼, 막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한하게끔 법과 약관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예고도 했고 뭐 공청회도 하고 뭐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겠죠. 예.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예, 바뀌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좀 조금 바뀌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따로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기본 이론 시작하면 제가 밴드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밴드에 처음 올려드리는 자료가 요 약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좀 유보해 드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유보를 좀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리고
그 바뀌는 순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이렇게 좀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도 약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시간 기다리시면서 제가 공부했던 얘기 잠깐 드리면서 저는 산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제가 정설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특히 산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약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이제 약술집을 또 따로 드릴 건데 이거 지금 아무리 지금 봐도 이거 소용 없어요. 이거는 소용 없고 이거 드릴 거예요. 이거 드릴 거면 그 대신에 양은 그 개수가 약술 개수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뭐냐 이거 따로 또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쯤 가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강약 조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제 2차 과목 신체 손해상사 2차 과목 4과목은 기본 이론 과정이 있고 선행 문제풀이반 과정이 있고 문제풀이반 과정이 있고 모의고사반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반 과정부터 이제 답안지를 좀 쓸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 가면 당연히 이제 뭐 답안지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선행 문제 풀이 과정만 사실은 맞춰도 제가 제공해 드려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해드린 거야. 다 해드렸어. 그럼 문제 풀이반하고 모의고사는 왜 필요하냐? 이제 반복인 거죠. 반복.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 연습인 거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본 이론반 이제 1주차에서만 제가 이렇게 이제 프린트물로 좀 하고요. 2주차부터는 이제 요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할 거고요. 1주차는 이 프린트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거 다 입력하셨으면 지워도 될까요? 자, 프린트는 1주차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개요라든지 구조라든지 어떤 게 내용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숲을 보려고 이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법률상 배상 책임 물론 이거 기본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들어가면 다시 할 거예요. 할 거지만 법률상 배상 책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대인 배상 보상 책임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자동차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 상품은 대인 1, 대인 2, 대물, 자기 신체, 무보험차 상해, 그 다음에 자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차와 대물은 대물 손해사정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대인 1, 대인 2, 자기 신체, 무보험차 상해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우리는 이제 시험 과목이에요. 그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사상이라고 제가 좀 따로 챕터를 해놨는데 이 부분 따로 제가 그래서 챕터 해놓은 거는 또 이게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자동차 보험 또 특이한 게 여러분 우리 책임근제 이제 과목 공부 같이 하고 계시지만 책임근제에서는 특히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따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판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비해서 자동차 보험은 지급기준이라는 약관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렇고 여러분 뭐 주위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고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냈거나 당하셨거나 아니면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자동차 사고 나서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면은 누가 연락이 오냐면 자동차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오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 직원들을 다 전국 방방곡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일일이 피해자들한테 전화하고 피보험자한테 전화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급기준 안에서 어떻게든 보상 처리를 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하고 뭐 동의받고 이런 일을 하려면 해당되는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사가 임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보상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그냥 민사상 배상 손해배상 주면 되지 않아? 하지만 어때요? 어떻겠어요? 그럼 지급 기준이 지급 기준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보통은 나빠요. 예. 보통은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주고서 그 안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50 준다 그랬다, 100 준다 그랬다, 뭐 그죠? 예.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아까 제가 그 교재 개정상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업무의 대다수가 어쩌면 이제 없어질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법이랑 약간이 바뀔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보상과 직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직원들 되게 많아요. 딴 부서로 갈까봐.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크게 바뀌는 자동차 보험이라는 우리나라에 있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진짜 흥청망청했어요, 진짜로. 제가 일본 보상할 때 일본 관광객 피해자분이도 몇 번 제가 보상을 해드렸었는데 이 관광객들이니까 우리나라에 며칠 안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고 났으면 여기서 응급치료 정도 하시고 다시 일본으로 가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이메일을 보내고 뭘 보내고 어쨌거나 서로 연락을 해서 뭘 진단도 받고 하는데 그쪽은 입원 절대 없어요. 진단 2주면 중상이야, 중상. 2주 진단 딱 한 번 봤어. 다 1주야. 1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무조건 병원 가면 어때요? 입원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까지 뭐 완전히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엄청나게 제약을 주게끔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고 이제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인배상 원인이 대인배상 투니 자기 신체니 무보험자상에 이거는 보통 약관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또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특별약관들은 저희들이 또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렇고 그렇게 이제 큰 챕터로 4개로 나눴고 자 법률상 책임 먼저 이제 보시면 법률상 책임 안에는 제가 챕터를 2개 넣어놨는데 민법상 책임, 운행자 책임 넣어놨는데 뭐 여기에 사실은 뭐 다른 사법 그러니까 뭐 상법이니 뭐 다른 법에 따른 뭐 국가배상법이니 뭐 이런 법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제가 통칭해서 민법상 책임이라고 해놨고 여러분 민법상 책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게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불법행위. 나쁘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거. 그렇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거고 공작물 책임이라는 거는 구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구조는 다 공작물이에요. 이 책상도 공작물, 이것도 공작물, 이 건물도 공작물, 자동차도 공작물, 도로, 교량, 터널 등등 모든 게 다 공작물이에요. 그거가 그 물건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게 공작물 책임.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은 사장님하고 직원 관계.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요.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는 뭐냐면, 누군가 둘 이상이 피해를 입히는데 같이 기여한 경우를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약상 책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아니 저 엊그저께도 저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모텔을 운영하신대요. 근데 모텔 숙박객이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며칠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모텔 사장님한테 모텔에서 자고 나서 빈대에 물렸다고. 그래서 막 이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래서 며칠째 회사도 못 가고 있다고 배상해 달라고. 네, 그리고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모텔 사장님은
그게 우리 모텔에서 물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좀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제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모텔에 숙박하면 뭐 내고 숙박해요? 모텔비 내고 숙박하죠. 그렇죠? 그럼 모텔 주인은 어떤 의무가 생겨요? 모텔비를 받으면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고 쉬고 퇴실할 때까지 안전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모텔 숙박 계약이라는 계약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행 못했으면 어떻게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를 계약성 책임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하면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불법행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었어. 그래서 사고가 났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자동차라는 공작물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무슨 책임이 생겨요? 공작물 책임이 생겼겠죠. 그렇죠. 이번엔 사고가 났는데 차 한 대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고 차 두 대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슨 책임, 무슨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생겼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회사 차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 차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겠지만 저를 고용하고 저한테 일을 시킨 회사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사용자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아니면 제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대표인데 버스 승객이 요금을 내고 탔잖아요. 근데 다쳤어요. 사고로. 그러면 저한테 무슨 책임 생기겠어요? 계약상 운송계약, 그러니까 운송계약, 뭘 날르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말이라도 들어봤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자 책임이라는 거는 없어도 이게 다 해결이 됐네? 근데 운행자 책임이라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이 있고 거기는 전통적인 민법상 책임이나 기타 법률상 책임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동차가 나오고부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엄청 잘 팔려요. 그러니까 저 혼자는 이제 안 돼. 그래서 제가 직원을 2명 썼어요. 그럼 최소한 저 혼자 할 때보다 붕어빵을 훨씬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늘어요? 이익이 늘었죠. 이익이. 그렇죠. 그 대신에 뭐가 또 증가했냐면 제 붕어빵 가게도 규모가 커졌을 거고 뭐 또 설비도 더 갖다 놨을 거고 붕어빵 기계도 더 설치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위험이 늘어나요. 위험. 그렇죠. 이익도 늘어났고 제가 붕어빵 가게가 확장됨으로써 위험도 늘어났어. 위험도. 그러면 저는 이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증가시켜 놓고 저는 이익만 쏙쏙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위험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이제 법률 제도로 도입된 거예요. 무과실 책임. 귀책 사유가 없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 위험을 증가시켰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위험이 증가되는 건 뭐예요? 자동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 한 대 더. 그러면 사회적으로 위험이 증가됐지. 그렇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회에 위험을 증가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다? 무과실 책임주의고, 그 책임의, 법률상 책임의 이름이 운행자 책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럼 저 불법행위 책임 지면 되는데, 그렇죠.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제 운행자 책임이 라는 이 법률상 책임이 생겨가지고 불법행위 책임 외에 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회사 차 가지고 출장 가는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번엔 제가 친구한테 차를 무상으로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민법상 책임으로만 봤을 때 그 차주인 친구는 민법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차도 정상이었어요. 그럼 공작물 책임 없죠. 그 사람이 사고 냈어요? 차주인 친구가 사고 낸 거 아니죠. 불법행위 책임 져요? 안 지죠. 그리고 친구 사이인데, 그럼 사장님하고 직원 관계도 아니네? 상하 관계도 아니네? 사용자 책임도 안 지네요? 그럴 때는 그럼 어때요? 차라는 위험한 물건이, 제 친구는 차를 삼으로써 이 사회에 위험성을 올려놨는데, 그리고 차를 삼으로써 걸어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려요? 안 걸어봐서 모르겠지만 차로 가면 얼마 걸려요? 논스톱으로 달리면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늘고 위험을 늘려놨는데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을 안 지더라는 거지, 민법상 책임으로. 그런데 운행자 책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친구인 그 차주한테도 뭘 부과시키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아니고, 이제 막 설계사 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자기들 고객들 사건 사고 때문에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 고객인 차주님이 되게 억울해 하셔요.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왜 내가 내 보험으로 접수를 해서 왜 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운전한 그 친구는, 그 친구한테는 내가 보험 접수했으니까 내 보험료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거라도 못 뺏어오냐, 달라고 못하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개념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게 없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당연히 시각인 거죠.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나 기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과시키는 무과실 책임의 한 종류가 뭐냐면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운행자 책임은 어느 법에 있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에 이 운행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운행 책임 이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운행자 책임은 있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면, 운행자가 책임을 져요. 원칙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운행자 책임은 운행자가 책임지는 거지. 운행자인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보유자라는 이 용어가 나와요. 이 보유자라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을 보유자라고 하냐면, 자동차 소유자는 당연한 거고,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 사람들은 일단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추정해줘요. 추정.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그 프린트본에 보시면 옆에다가
이게 추상설이라고 얘기 써놨는데 요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과실로 뭘 잘못해서 제가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한테 그 사람의 잘못으로 무슨 손해가 생겼는지를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요. 네? 내가 다 찾아내야 돼. 근데 운행자 책임 같은 이런 무과실 책임은 책임이 추정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저는 뭐만 하면 돼? 이 사람이 보유자인지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한 문제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실무할 때 이제 이제 송무팀이라서 소송 담당하는 부서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제가 담당하는 건이 있어서 제가 재판을 보러 갔는데 원고가 누구냐면은 완전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변호사도 없이 혼자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 원고 누구 나오세요 하니까 그 어르신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피고는 보험 아마 그 개인이었던 제 기억에 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원고 이 건이 피고한테 책임이 있는지 소장이랑 뭐 내신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면서 막 뭘 뒤져서 뭐 이렇게 꼬깃꼬깃 접은 거를 이렇게 내시더라고. 뭘 냈냐면 뭐냐면 그게 차량 등록증. 그 사고를 낸 그 차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뭐 입증한 거예요? 보유자고 입증했죠? 이제 그 할머니는 할 거 다 하신 거예요. 할 거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행위였으면 그냥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였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만으로 돼요? 안 되죠. 저 사람이 왜 잘못해서 내가 손해가 생겼는지 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자료를 내야 돼. 이제 그런 과정이 없어진다. 그런 거를 법률 용어로 추상설이라고 그래요. 추상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운행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은 뭐만 입증하면 돼요? 저 사람이 운행자다, 저 사람이 보유자다, 이것만 입증하면 돼, 이것만. 그래서 일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 또 하나 써놨는데 책임의 객체는 타인.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 피해자 그랬죠. 근데 자동차 보험 운행자 책임에서는 운행자 책임으로 손해를 받는 사람을 다른 용어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타인이라고 그래요. 타인. 다른 사람. 타인. 같은 얘기죠. 타인이 다른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타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만 운행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공부해야 돼요, 이제? 피해자 중에서 타인을 찾아내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은 과실상계 원칙의 예외는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 이제 더 하시면은 이제 막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상한 손해배상 구할 때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 빼면 돼. 그좀 손해가 1억이야. 그럼 내 피해자 과실이 50%야. 그럼 5천만 주면 돼요. 맞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1억이 총 손해가 1억인데 피해자가 과실이 10%래. 그럼 9천. 20%래 8천. 50%래 5천. 이것만 주면 돼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타인을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자동차 사고 검색해 보면 뭐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과실 많아도 그저 치료비는 다 해준대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어디 있냐면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있어요. 있고 약관에 당연히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운행자 책임의 요건은 운행 지배가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보유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자동차의 소유자 및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지배. 근데 이 지배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운전한다고 지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지배가 아니에요. 그건 운전이에요. 네? 차에 타고 있다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차 닦고 있다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는 요즘에는 일반 분묘 매장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화장 많이들 하시고 낙골당 많이 가시는데 뭐 이렇게 산 좋고 그런 데서 계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목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게끔 돼서 거기에 이제 모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낚시를. 그래서 제가 쓰시던 낚싯대 중에 하나를 거기다가 이제 되게 좋아하셨던 거니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 낚싯대를 저희 아버지 수목장 그 비석 위에다 올려놓고 왔는데 제가 그거 버린 거예요. 제가 버린 거예요. 전 집에 두고 집에 왔어. 제가 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럼 제가 그거 지배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건 몰래 가져가면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절도예요, 절도.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라는 건 현실적으로 뭔가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지배인데 지배라는 개념은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지. 제가 지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자동차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친구 차를 빌렸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집에 있고 저는 그 차 가지고 여행을 왔어요. 그러면 차주인 친구는 그 차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지배하고 있어. 그렇죠. 저를 통해서 친구인 나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친구한테 차 쓰라고 허락 받고 쓰고 있죠. 정당하게 지금 정당한 권리가 생겼죠. 그럼 친구 차를 빌린 저는 보유자인가요? 그게 보유자지. 차주인 친구는 보유자인가요? 그렇지, 보유자지. 그러면 그 차를 지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요? 네, 두 사람이에요. 소유주하고 빌린 저 이렇게 둘이 이 차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운행 지배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올 때 시내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이 시내버스는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계속 노선대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이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차 소유주는 누구냐면 시내버스 회사죠. 차고지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 회사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계속 차고지하고 돌고 있어요. 그럼 그 차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요? 지배하고 있지. 누구를 통해서? 버스 기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 기사님은 이 차를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버스 회사는 그 기사님한테 무슨 권한만 줬냐면 승객들 안전하게 운전 잘 하세요. 이 권한만 줬어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강의 끝나고 어디 좀 가야 돼서 제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 계약서 쓰고 제가 그 차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렌트카 회사 차고지에서 렌트카가 떠났죠. 그렇죠. 그리고 렌트카 회사는 지금 그 차가 어디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 빌렸으면 하루 안에 자기네 회사로 반납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렌트카 회사는 그 차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렌트카를 빌린 저는 그 차를 지배하고 있나요? 그렇지. 계약했잖아. 무슨 계약했어요? 사용 관리하게. 하루 동안 사용 관리할 수 있게끔 돈 주고 계약했죠. 저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지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라는 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달리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에서 누가 내리는 걸 봤어요. 주차를 하면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보유자인지 그 차를 지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뭐 해야 돼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진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이 차 선생님 차세요? 네. 그럼 지배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이거 선생님 차세요? 아, 내 차는 아니고 내 친구 차예요.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빌렸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선생님 차세요? 아, 아니요. 이거 우리 사장님 차고 저는 기사. 그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건물 사장님이 엄청 부자신데 뭐 저기 미국에 어디서 사신대요. 이 건물 사장님이. 그럼 그 건물 사장님은 미국 그러면 LA에 사신다고 치고 이 건물을 지배하고 있나? 지배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 건물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관리인은 이 건물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장님 지시만 따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꼭 뭐처럼 보여요? 수족처럼 보이는 거죠. 예? 네, 수족. 네, 그림자처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 아, 내 차인 것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차주나 그 기타 보유자를 위해서 이 차주나 그 사람들의 마치 도구처럼 이 차를 그냥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보유자가 추상설로 운행자 책임이 추정되는데, 추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일단 본다. 근데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그 관계는 깨진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개념에서 추정이라고 해요. 자, 이걸 추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진다, 깰 수 있는 반증이 있으면 이거는 보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걸 어려운 얘기로 위험, 아까 제가 뭐랬어요? 자동차의 보유자가 무과실 책임인 운행자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위험 때문이라고 그랬죠. 위험을 갖고 있잖아요.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그래서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근데 그 위험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예외 사유가 뭐냐면 위험이 이전됐다 그래. 이사 갔다고.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차 판 거예요. 내가 차를 팔았어. 차를 팔았는데 차도 팔고 차 팔아서 차 판 대금 다 받고 열쇠도 넘겨주고 자동차도 넘겨줬는데 미처 자동차 명의만 못 바꿨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 차 아니잖아요. 그 위험이 그 사람한테 갔잖아. 그럼 그 사람만 책임지면 되지 내가 책임질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소송했다는 그 할머니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그 할머니가 차량 등록증을 판사님한테 이렇게 냈어요. 그 판사님이 네 라고 했는데 반대편 피고가 이렇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나 그 차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아니, 어제 분명 아파트 지하층 잘 세워놓은 차가 아침에 출근했더니 없어졌어. 그럼 위험이 어디로 갔어요? 그 차 훔쳐간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차인데 내 차 아닐 상황이 생길 경우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응? 그렇죠. 어디?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세차장에 세차 맡기고, 엔진 오일 가려고 카센터에 차 맡기고, 차 망가져서 공업사에 차 맡기고, 응? 이런 경우들. 아니면 아직 이제 내 차 팔려고 중고업자한테 위탁 판매해달라고 위탁해서 맡겼어요. 아니면 이제 이 차 어디로 보내려고 탁송업자한테 내 차 좀 가져가세요라고 시켜놨어. 이랬으면 아직은 나한테 명의가 있지만 어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 이런 것들이 위험이 이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법이라는 건 상식인데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소유자나 이런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보유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배법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추정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구나. 그럼 그게 공부하는 포인트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운행이익은 여러분 이미 차가 내 품에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운행이익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운행이익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건설회사가 그 높은 고지대에 빌라를 분양한 거예요. 근데 그 빌라부터 버스 정류장이랑 지하철역까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 빌라가 분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분양 광고를 내면서 입주민들을 위한 버스를 기증하겠다 우리가. 그걸로 그러면 편하게 다니시면 되니까 빨리 분양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분양이 되고 진짜 이 회사가 버스를 사줬어요. 그 빌라 단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 소유주를 어떻게 뭘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건설회사 이름으로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은 건설회사 이름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대금이나 뭐 기사님 월급은 그 빌라에서 빌라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고가 생긴 거야. 근데 그럼 아직 명의상 소유주는 누구예요? 건설회사죠. 그 추상설로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 우리 차 아니다. 넘겨준 거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명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차를 판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님이 끄떡끄떡 그러네. 좋아. 좋아. 그러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도, 취급업자, 그 다음에 절취. 이것만 추상설의 예외 사유가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데 이거 여태까지 판례 보니까 그거 아닌데 야 건설회사 니네가 운행자 책임이 운행집에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라고 하니까 이제 건설회사가 막 고민을 하다가 뭘 꺼내 들었냐면 그럼 우리는 운행 이익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익은 저 빌라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럴듯하잖아. 이제 그럴듯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운행이익이라는 건 말이야.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것도 운행이익인데 너희 건설회사 봐봐. 니네는 저 빌라를 분양하고 이 차를 거기다가 기증하면서 니네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니네가 보기에 어떻겠어? 저 빌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겠지. 기분이 좋겠지. 우리 빌라 다 분양했어. 우리 돈 많이 벌었어. 버스 잘 다니고 있네. 좋아. 기분 좋지? 정신적 만족감. 너 운행이익이래요. 그러니까 운행이익은 다 있는 거죠. 그죠? 도대체 정신적 만족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행이익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운행지배가 단절될 수는 있어.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 그 케이스가 운행지배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운행자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운행자 책임은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둘 다 타인이겠죠. 그렇죠? 피해자 중에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 타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법에서. 그래서 승객 외에 제3자는 입증 책임만 운행 보유자한테 있을 뿐이지 사실상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져요. 그걸 이제 그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제 삼면책 요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즉 운행자성이 추정되는 나한테는 고의 과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 100% 고의 과실이 있고 차량에 결함이 없으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튜브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맨날 의뢰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저걸 피할 수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피할 수 있나요? 어떨 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사람이. 그죠? 화면, 영상 보면 사람이 툭 튀어나와.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걸 피할 수 있나요? 자, 있다, 없다. 뭐 이러시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객 외에 제3자에게, 제3자가 사상했어, 자동차로. 그런데 나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 없냐. 저 튀어나온 저 사람한테 전적으로 100%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맞으면 운행자 책임도 안 져. 없어져. 끝나. 근데 승객은 특별히 더 보호해 줘야 돼요. 승객을 특별히 왜 더 보호해 줘야 될까요? 승객은 어디에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차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죠. 왜 특별히 더 보호해 줘야 될까요? 자동차가 어떻다고요? 자동차는 위험해. 그쵸? 위험한 물건이야. 근데 그 위험한 물건에 타고 있어. 그리고 그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려운 얘기로 자동차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와서 위험이 증가돼 있는데 그 위험과 일체화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승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차주 등의 보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또 할 건데 그게 이제 올해 1번 문제예요. 그렇게 답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포인트가 좀 어긋나게 쓰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규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운행자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첫째 운행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데 그 중에서도 보유자는 운행자성이 추정이 되고 운행 지배가 단절되는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더라. 도난 절취당했거나 그 차를 넘겼거나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취급업자에게 차를 맡겼거나 이때는 운행 지배가 단절된다. 운행 지배 외에 운행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범위가 되게 넓어.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심지어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운행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 지배만 있으면 운행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건은 어쨌거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야 운행자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고. 자, 운행자 책임의 내용은 자배법 제3조에 있는데 승객 외 제3자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로 규정이 돼 있는데 비해서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것까지 했으면 운행자 책임 다 끝난 건데, 자, 제 말씀 이제 다시 여기서.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운행자 책임이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냐면요. 자, 이제 이게 먼저 독일에서 시작했어, 독일에서.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 법에 맞는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보험이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등장했던 자동차 보험 이름은 지금처럼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차주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차주가 이제 차주가한테 책임을 지는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이 생겼잖아요. 예. 그전에는 누가 책임져요? 다 사고 낸 사람은 책임지는 거였지. 근데 생겼으니까 그런 보험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보험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보험을 처음에는 민영보험사, 우리 지금 뭐 삼성화재니 현대생이니 이런 보험사에서 판 게 아니고요. 한국자동차보험이라는 그 보험회사를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거기서만 팔았어요. 거기서만. 그게 지금 DB손해보험의 전신이에요. 전신. 네. 그 회사에서만 보험을 팔다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뭐가 생겨요? 폐해가 생기죠. 폐해가. 공사라는 데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책 이런 거 뭐 이런 다 원래 그런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 시장을 민영보험사한테 또 개방을 하고 그 한국자보라는 회사도 자, 이 회사 살 사람 해가지고 해서 그거를 DB그룹에서 산 거야. 그래서 DB손해보험도 이제 민영보험사가 됐고, 그리고 다른 삼성화재니 이런 회사들도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르고 오고 있고, 그리고 차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이런 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게 사고만 나면 피해자만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고 그 차주 등도 죽거나 다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체라는 것도 들어오고 또 이제 이게 사고 나면 다 보험이 있어서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자꾸 이제 더해서 지금의 현행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법률상 책임 얘기고, 자, 과제는 볼게요. 불법행위 책임,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시는데, 이거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오늘 우리 책임근제 교재랑 자보 교재 받으셨으니까 거기 다 써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시고 그래서 그 챕터를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손해배상법 1조, 2조, 3조, 10조, 11조, 14조의 2. 이거는 왜 정리하라고 그러냐면 1조는 정의 규정이에요. 정의 규정. 1조는 참 이 법의 목적, 이 법이 왜 필요하다. 2조 정의 규정, 3조가 운행자 책임. 이렇게 해서 기타 나머지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자동차 사고에서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자 책임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운행 책임이라는 게 왜 필요하지? 이렇지. 이래서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예외는 뭐가 있고 요건은 뭐가 있고 정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운행 책임의 요건 및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저도 공부할 때 저도 힘들었던 게 이게 한 주 지나버리면, 한 주 거를 안 해버리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주치까지는 어떻게 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일이 참 희한한 게, 한 주 이게 지난 건 2주차 때 같이 정리하지 뭐 보니까 뭐 책으로 뭐 한 서너 페이지 나갔네. 했는데 꼭 뭔 일이 생겨. 진짜 희한해.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어떻겠어?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나는 누군가?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생각부터 해서, 그쵸? 그러니까 밀리지 마셔야 돼. 밀리지 말고 꼭 그때 내가 뭐 그때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